저는 본업이 글 쓰는 사람으로서 네네. 이걸 봤어요. 봤는데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문장이 되게 훌륭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용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문장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흐름이 좋아가지고 이정미 재판관이 읽을 때 귀로만 들어도 이해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정문 전체를 제가 보니까 비문이 거의 없고요. 비문 3개나 있습니다. 아니, 3개 정도는 뭐 80 몇 쪽 되는데 출판사에서 책 몇 번 교정 봐도 오탈자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매우 어려운 노력하는 용어라든지 뭐 측면이 이런 있다. 것들 일부러 배제를 했다. 네, 그리고 예. 제가 지금까지 본 헌재 결정문 중에서 가장 우리말다운 문장이었다는 생각 들었고요. 예. 두 번째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냐 하면 이게 형사재판이냐 뭐 아니냐 뭐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시비가 재판 과정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에서 갈등도 심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논란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8대 0 전원 일치로 합의한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소수 의견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보충 의견만 붙어 있지 소수 의견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탄핵 사유로 인정한 문제를 다룰 때에도 형법상의 용어를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니까 뭐 강요죄냐 뇌물죄냐 뭐 등등의 형사적인 범죄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용어를 거의 안 쓰고 사익 추구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위배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익 추구라는 거는 이거는 형사법적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인 논쟁 또는 정치적인 논쟁, 도덕적인 논쟁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 문장을 다듬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고민이 진짜 많았구나.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8대 0. 네. 이 8대 0으로 갈 정도로 이번 탄핵 소추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탄핵 소추안을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로 한 것이 가령 뇌물죄 같은 부분을 그 전혀 수사도 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탄핵 소추안에 집어넣으면서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이걸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탄핵 소추안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지 않는다 하는 어떤 소수 의견, 보충 의견은 있어야만 될 텐데. 아니요, 꼭 왜 있어야 돼요? 아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런 주장이 있는 많은 거죠. 헌법학자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별로 없어요. 예. 그런 헌법학. 제가 보기로는요. 결국 헌법 위반 2개 외에는 다 필요 없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헌법 위반 2개만 있었으면 좀 더 우리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그래도 시간은 좀 할수 걸렸을 있을 거예요. 것 같아요. 나는 소수 의견이 난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결정문 발표 전에 그래서 소수 의견이 나서 발표가 되고 난 후에 또 분열의 어떤 그런 단초가 예. 제공이 될 거다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싹 예. 거기에다가 당장 이 결정문이 나오니까 이제 일부 그 말하기 좋아하는 이 평론가들이 대리인단의 태도가 불을 지른 것 아니냐. 그런 면도 좀 예. 있죠. 아니 그래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걸 뭐 이제 차버린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최종주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재판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뒷말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재판관들도 사람이니까요. 예, 나는 근데 그럴 정도의 헌법 재판관들이 흔들린다고 보지는 않아요. 보충 의견도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저는 이 김희수 재판관과 이재성 재판관의 세월호 참사 문제에 대한 보충 의견. 이거는 사실 이분들이 양보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하자면 소수 의견으로 할 수도 당연히 있었어요. 소수 의견을 내용을 내야 보면. 되고 근데 내용은 소수 의견 내용인데 형식은
보충 의견으로 하면서 보충 의견에도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또 명시해놨잖아요. 네네. 전원 일치로 이제 탄핵 사유를 확정하기 위해서 소수 의견으로 안 내고 보충 의견으로 달았지만 이분들이 왜 이걸 굳이 보충 의견에 달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그냥 기각해버리면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많은 시민들이 네네네. 또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배려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 의견을 달아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그날의 행적에 관해서 이제 서명했던 것들을 다 배척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게 매우 중대한 거란 거,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적은 이유는 좀 이 보충 의견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위로를 하려고 한 배려가 있지 않았나. 그 점이 저는 좀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니 그런데 네. 이 세월호 사건에 대통령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지의 사실입니다. 통치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면 지시를 해야죠. 그렇죠. 제대로 된 지시를. 예, 이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인명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근데 해군 지휘관을 연결시켜야 될 거고 해경에게 특별한 지시를 해야 될 그렇죠. 것이고 빨리 승객들 예.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컨트롤 타워부터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 누가 지금 컨트롤 타워다. 네네. 이걸 정확히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책임은 네. 내가 질 테니까 네가 어떤 결정이든 다 내리라. 여기에는 초법적인 조처가 포함된다. 할 수 있다. 네, 이런 지시를 명확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것을 타이밍을 계속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 놓친 데에는 청와대가 오보, 잘못된 보고를 받은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문에 또 나와 있어요. 네. 최소한 103명을 못 깼다는 그 자체도 또 오보입니다. 오보인데 그걸 못 깼다는 보고를 받았지 않느냐. 그 백몇십 명이 남아있는데 예, 그래도 예. 여전히 위기 상황이 예. 계속되고 있는 건데 뭐 예, 그 자체도 안심했냐. 오보지만 네. 그 오보라도 받은 것 아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통치권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은 네.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나머지 6분 보충 의견을 안 쓴 6분의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다. 무능을 탄핵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정치적인 거죠. 책임이지. 아, 그건 바로 저는 그 이해가 말이에요. 되더라고요. 예. 논리적으로는 법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두 번째는 네.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제 국민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지금 개헌 문제로 논쟁 벌이고 있는 각 정당에서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봐요. 이거는 탄핵 사유와 직접 관계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충 의견으로 돌아왔는데 이 모든 부정부패의 기저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법상 권력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혹은 책임총리제 등등 대통령의 무한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방안, 그다음에 지방 분권을 다 강화시켜서 권력을 수직적으로 더 분산시키는 방안, 그다음에 국회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문제, 양원제 도입 등등 이분이 개인적으로 이런 폐단을 극복하는 데 도움되지 않나 생각한 여러 제안들을 여기 담아놓고 있어요. 이게 헌재 결정문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더 놀란 겁니다. 네. 헌법재판관이라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다. 이걸 먼저 써야죠. 예, 근데 우리 헌법에 있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사실상 기속되도록 돼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는. 예, 기속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속을 받도록 예, 그것만 제도를 지켜도 대통령은 그렇게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는 헌법재판관이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네.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나는 문제있다고 보죠. 오히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국무총리제를 운용하는 태도는 명백한 위헌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거꾸로 지적을 해야죠. 헌법재판관이라면. 근데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보충 의견으로 이걸 다 넣도록 받아준 데에는 또 그만큼 내부적인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보충 의견 형식으로라도 결정문에 넣어줘야만 됐던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짐작이 좀 되더라고요. 예, 그 뭐 들리는 여러 가지 후문이 있는데 이 원래 안창호 재판관은 보수 쪽 그 재판관으로 임명한 분인데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나 그래서 면피 의견이라고 봐요. 면피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견해가 있긴 있는데
각자의 견해를 내세우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전체로서 현재의 이 정치적 위기 상황, 혼돈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쪽으로 헌재가 기능을 할 거냐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문을 보면 결정문의 구조, 보충 의견 붙은 거, 그다음에 완벽한 전원 일치로 된 거, 그다음에 4개로 묶어서 3개는 기각시키고 1개만 인정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공감대가 어디에 모여 있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문맥을 들여다보면. 네. 그 결정문 보니까 미르하고 이제 K스포츠 관련해 가지고요. 대통령의 기업에 대한 출연 요구는 구속력 있는 행위라고 이제 이것이 이제 삼성 관련 지금 수사에 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나요?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헌법재판소하고 네네. 대법원은 최고재판소입니다. 네네. 명확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기업의 재산권 침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경영 자율권 침해다.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소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돈을 기업들이 제공하도록 만든 것은 강요에 의한 거다는 거예요. 서울지검이 수사를 한 강요죄 시각으로 본 것도 있잖아요. 기업은 피해자라고 하는. 그 시각과 거의 비슷한 표현이에요. 근데 변호사님 예. 이거는 지나친 해석 같아요. 왜냐하면 이 헌재 결정문에는 네네. 특검 수사에서 나온 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제 논란을 피해가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드는데, 표현도 최소한의 사익 추구에 협조한 거. 지시한 것, 뭐 협조한 예, 것, 그리고 방치한 것, 이런 식으로 용어를 표현했죠. 사익 추구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들이 낸 돈 중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냥 거기 그냥 줄쭉 세워서 정경련 통해서 돈을 걷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미르 K 재단의 출연금 전체에 대해서 그냥 구속력 있는 거라고 해서, 그 말하자면 강요해서 돈을 받아낸 지금은 걸로. 권력의 압력을 인정을 했단 예,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에 속해 있는 개별 기업들, 이렇게 롯데의 70억 원이라든가, SK도 있고 삼성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의 이 여러 가지 다른 돈 낸 거,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다 열어놓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를 그냥 다룬 거지, 형사재판의 특정한 시각을 헌법재판소가 제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증거라고 봐요, 이 표현이죠. 아니 물론 그 말씀 맞아요. 물론 그 말씀 맞는데, 이제 전체적인 시각이 네네.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라든지 경영 자율권을 침해했다, 이 표현은 피해자로 보는 시각, 이 권력의 압력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 시각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있죠. 이 기본적으로 그게 표현에는. 깔려 네. 있고, 그다음에 경영자율성 침해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기용하라고 하고 그 사람은 어느 자리에 보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보낸 다음에 최선실의 사익 추구를 하는 기업체에서 계약을 수주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경영 자율성 침해가 되는 아니 거예요. 근데 결정문 표현은요, 미르와 K스포츠 설립으로 최수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렇죠. 기업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다. 하기야 뭐 돈 예, 출연하고 이게 안 하고도 떨어지게 자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삼성 입장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지금 뇌물죄로 이재용 씨가 구속이 돼가 있잖아요. 근데 예, 나중에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할 때 블라디미르 같은 아주 최고가의 말을 삼성이 사준 것 아니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증거인멸이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이제 또 반전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다루는 예. 어떻든 그 형사재판은 따로 예. 봐야죠. 어쨌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돈 낸 기업들로서는 이 헌재의 결정문을 들으면서 한숨 돌리죠. 예, 한숨을 돌렸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간을 사실 청와대에 더 있었잖아요.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저녁 청와대를 떠나서 조금 전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퇴거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사저 앞 친박단체 지지자들은 수백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곳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뒤에 차에서 내리면서 예상외로 이 밝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정보부가 올라오더라고요. 메모가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그걸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왜 그럼 그 전에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 탄핵 결정일 전에 만약에 사죄를 손보았다면 얼마나 뒷말이 나왔겠어요. 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청와대 하룻밤이라도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겠어요. 특히 야당 쪽에서 방 빼라라든지 헌재 결정을 무시하느냐라든지 끝까지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나 좀 지나쳐 보이더라고요. 그냥. 아니 근데 대통령이 아니, 하면 이랬으면 바로 비워야 맞죠. 우리 그게. 내가 만약에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라면 바로 나오셨죠. 예, 바로 나와서 그렇죠. 호텔이라도 가지. 텐트를 치고 예? 낚시를 하면서 한강가에서 아니 변호사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다 안 나왔다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헌재의 결정에 불복했잖아요. 저는 아니 명백한 근데 불복이라고 아니 봐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기를 했잖아요. 예.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못 받아들인다. 나는 억울하다. 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진실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결정은 나의 내면으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투쟁을 하기로 작심했어요.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그러면 그런 노선을 결정했다면 바로 나왔어야죠. 바로 나와서 삼성동 자택에 가서 냉골에 그러니까 보일러 고치는데 한쪽에 난로 피워놓고 야전 침대 갖다 놓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해야 투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마지막 메시지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헌재 결정에 승부하지 않겠다 이 얘기가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헌재 결정에는 승부하지 않았다면 뭐 농성을 하거나 무슨 행위를 하거나 뭐 어떻게 했겠죠. 탄핵 파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다 받아들이는데 지금 형사문제 남아있잖아요. 당장. 그렇죠. 예. 당장 이제 검찰에 검찰 조사 뭐 가서 앞두고 있고요. 최순실과 공모 관계 공범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이제 지금부터 피의자 내지 피고인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 형사 법정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범죄를 좀 더 인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가장 강조했던 것이 사익을 이 추구하지 않는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그런 거 엮였다.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걸 꾸준히 얘기해봤잖아요.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대처하더라도 이거는 되게 합리성이 없는 대처법이에요. 만약 그런 관점에서 싸우려면 이제 나는 탄핵당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자연으로서 시민으로서 진실규명을 위해서 나는 싸워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명료해져요. 제일 지금 이게 제일 앞에 한마디가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빠진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아니 이 말을 했었어야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했는데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빠진 게 아니고 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계속 할 거예요. 정치적으로 싸워나갈 거라고 봐요. 그 관점에서 싸워나가려면 이렇게 이틀 반을 더 머무르다가 보일러 들려놓고 텔레비전 들려놓고 뭐 다 갖춰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가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모들이 도대체 아니 대통령의 뜻이 거기 있다면 거기에 맞는 의전과 행동 방침을 건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어설프게 하면 망해 더. 그런데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 것이다. 그러면 설마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출마는 못하죠. 예, 정치적 배우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아 그거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여러 근데 가지. 당장에 뭐 이번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이번 대선에서는 역할을 못하죠. 아니죠. 난 이번 대선에서도 박근혜를 지지를 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나는 적게는 10% 많게는 한 15%까지는 된다고 봐요. 아 그거야 되죠. 예, 그래서
만약에 양강구도 혹은 삼강구도가 되었을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행동하는 즉시 지금 여야의 구분이 없어졌긴 했지만 이제 대통령 탄핵 전으로 가면 야권의 현대본부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할 거라고 물론 봐요. 그렇죠. 네. 예, 물론 그렇죠. 그거는 안 하리라고 아니, 보고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나는 예컨대 누구를 지지한다라든지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영역풍이 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안 되는 거죠. 다만 예컨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 세 사람이 후보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만약 집권을 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사면권을 비롯해서 뭐 이런 식의 관용을 베풀겠다. 관용을 베풀 것이다. 빨리 정리를 하겠다. 그럼 낙선이 확실해요. 예. 그런 공약하는 후보. 아니 그런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 아니냐 후보 아니냐 이런 것이 언론에 자연스럽게 알려지면 그것이 하나의 역할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낙선이야. 아니죠. 앞으로 이 3강이 될지 2강이 될지 혹은 다자구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기간 안에 검찰 포토라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게 되고 더 나아가서 수갑을 찬 모습이 보여졌을 때 선거판에는요 10% 이상 고증표가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난 그래 하여튼 뭐. 예. 오늘 나온 얘기가 친박 세력들 국회의원들이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총괄, 민경욱 그 의원이 대변인 역할 하죠. 분유는 김진태 의원.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무슨 자유한국당 안에 뭐 어떤 또 작은 당을 만드는 것이냐 친박 당을 만들 수도 있죠. 따로 나와서 당을 만들 것이냐 어떤 움직임이냐. 그래서 아까 내가 드린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이 가능하다면 할 수 또 있다고 역할을 보시고요. 하려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서로 안 받으려 그럴 거라. 그쪽에서 우리 얹어줄게 하면 싫어 이럴 거라고요 지금. 이런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후보로 나서거나 정당의 대표로 나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싸워나가겠다는 친박 진영의 의사표시예요. 그런데요, 유판서가 우리나라 이 정치판을 그렇게 읽으셨다면 반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샤이 보수라고 이른바 칭하고 있는 국민들 숫자가 정말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미하지는 그건 않아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예, 미미하지는 않지만 천만의 얘기예요. 이게 선거판에 돌입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 세력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려 하고 그 한 표가 아쉬운 그 후보가 매달릴지 모릅니다. 이것이 만약에 삼강구도나 양강구도가 되면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요 문제가 더 캐스팅 보트 역할이 됩니다. 예, 아니 그 사실 어제 일요일 날 모든 그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그걸 이제 생중계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저로 이동하면서 보인 미소 때문에 말들이 많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알듯 모를 듯한 그 미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현장에 있었던 분 몇몇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그 청와대 직원들을 다 일일이 만나고 하면서 눈물을 좀 약간 흘렸던 것 같아요. 이 뭐 명확한 이 취재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들은 전언으로는 그리고 뭐 차 안에서 그 정도는 이제 화장을 고쳤겠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쫓겨났잖아요. 네. 쫓겨나서 옛 집으로 살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앞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와 태극기 흔들고 우리 대통령 환영합니다 이러고 박수를 치고 애국가 부르고 노래 부르고 하면 아 내 편이 이렇게 있구나. 뻥. 예 하는 데서 요새 뻥. 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하. 일단 그 눈물을 참으면서 미소를 짓고 내려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 가는데 결국 그 현관 앞에서는 눈물이 제법 많이 번진 거예요 이미. 억울해서 오는 거예요. 억울해서 분해서. 그 이제 그 심사는 복잡하다고 생각합시다. 아니요. 저는 오로지 분하고 억울한 감정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1, 2, 3차 담화문, 신년 기자간담회, 정규제 TV와 인터뷰 다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 요만큼이라도 다른 감정을 비춘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은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분하다, 억울하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기각, 각하로 확신했잖아요. 근데 그게 참모진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신념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썼나 보세요. 1호 사건이 터진 게 윤창중 대변인 미국 가서 성추행해서 사건 터졌어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마무리가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에요. 그 김평우 변호사, 서석구 변호사, 조은용 변호사 등등 해서 헌법재판관들 모욕하고 뭐
법정에서 태극기 흔들고 도대체 대통령을 지키러 나왔는지 대통령을 해코지 하려고 나왔는지 모를 행동을 한 사람들이 대리인단이었어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어디까지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어떤 보고를 했을까? 안 봐도 비디오죠. 기각된다고 보고했겠죠. 그분들도 그렇게 믿으셨고. 아니, 그렇지. 예, 쓴소리라는 참모라든지 혹은 전략적인 참모들이 임기 중에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답안은 내가 그거 보고 참 기가 막혔어요. 이런 답안 왜 하나? 네. 불을 찌른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고영태의 준동이 언론사에 어느 정도 취재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이 정보보고 다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헌론을 10월 24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차라리 아침에 개헌론 얘기하고 돌아와서 먼저 털어버렸어요. 먼저 얘기를 했어야죠. 이제 그런 조언을 해줄 사람도 없고 대통령이 그걸 받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근데 최순실의 이름이 이제 방송에 터져 나왔을 때 바로 이튿날이든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런 그 아쉬움들을 지적하는 언론들이 아쉬움이 아니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자기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려면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돈 받은 적도 없고 어떤 혜택을 누린 게 없고 이러니까 난 깨끗한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 여기에만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